작년 7월부터 시장이 완전히 변합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언제까지 갈까요? 내년 여름까지. 내년 여름까지. 그럼 내년 여름 돼야지, 7월 돼야지.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신 심규원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먼저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는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이제 2021년도 11월하고 12월 이제 딱 2달 남았잖아요.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 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 요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유동성이 많다, 가구 분화가 많다. 그 가구 분화 많은 것도 사실 정부 대책 때문에 많아진 건데, 청약을 빨리 가입해야 되니까 가구를 분리시키는 그렇죠, 맞아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작년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작년 7월부터 시장이 완전히 변합니다. 뭐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가기 시작해요. 맞아요. 갑자기 급등했죠. 그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뭐 유동성이나 이쪽 원인보다는 임대차법에 따라 가지고 전세난으로 시작해서 밀어올리는 그 힘이 더 큰 게 아니냐. 그럼 이 힘 자체는 그냥 계속 갈 거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갈까요? 내년 여름까지. 내년 여름까지. 그럼 내년 여름 돼야지, 7월 돼야지 계약갱 신청권이 한 번 다 돌아요. 작년 7월부터 시작했던 이제 한 번 더 계약 그렇죠. 기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내년 7월 되면 더 폭등할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말은 뭐 계약갱 신청권이 돼가지고 신규 계약으로 바뀌면 올라간다는데, 지금까지 올라간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지금 지수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고, 내년 7월이 되면은 전세 물량이 풀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1000세대 같으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3, 40개가 계속 전세가 돌고 있었는데 한두 개 돌아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내년 여름부터는 몇십 개가 나오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전세로 인한 것들은 그때쯤 돼야 재료가 소멸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전세난으로 시작된 건 계속 갈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출 규제, 뭐 총량 규제,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부터 은행별로 뭐 일조 없어. 이거 굉장히 강한 규제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확 줄어들어가지고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쪽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어요, 계속. 코로나로 풀리는 돈도 많고,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뭐 몇 조 이런 것들은 이제 돈같이 나왔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50억도 뭐 50억도 뭐 60억이라는데. 저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왜요? 제가 부동산 개발 전문인데 네. 당신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냐. 그분들은 1000만 원 넣어서 100억 벌고 이런다는 거.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런 대출 규제로 인한 건 수요를 떨어뜨린 효과도 있고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서긴 할 거예요. 금리 인상도 마이너스를 주긴 하지만은 역대 우리나라 역사상 86년부터 지표를 조사했는데 금리 올렸을 때 집값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금리는 마이너스 효과를 주는 건 맞는데 다른 수요 공급 관련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들이 다 플러스로 작용을 하니까 금리는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플러스로 간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산이 오를 때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 60, 70% 시간 동안 오르다가 한 20, 30% 이렇게 빠졌다가 멈췄다가 다시 가고. 네. 뭐 이거는 골드든 오일이든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자산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르면 좀 쉬어야 돼요. 야, 지금 옛날에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을 하는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양도세만 있다면은 차익 실현을 할 텐데 양도세 때문에 차익 실현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좀 멈출 거예요. 상승률이 멈추든가. 그런 단계가 당분간 진행되지 않겠느냐. 양도세 폐지는 어려울까요? 단기적 폐지라든가 아니면 정책적. 지금 여당은 절대 못 할 거고. 정권이 바뀌면 좀 가능할까요? 근데 한시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양도세가 폐지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폐지가 되면은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시장에. 네. 양도세를 올리면은 교과서적으로 두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양도세를 올렸다. 네. 앞으로 수익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줄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가 첫 번째 예상할 수 있는 효과고, 두 번째는 이 양도세를 내고 나 시장에 못 팔아. 물량을 잠궈버려요. 시장 물량이 잠긴다? 그러면 양도세를 올렸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해요. 요약하면은 양도세를 올리면은 어떨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고 어떨 경우는 올라간다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 10몇 년 전부터 이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올라간다고 나와요. 왜 그런가요? 시장에 물량을 안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양도세를 올렸더니 지금 올라갔죠. 지금 올라갔죠. 네. 그 옛날에도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올라간다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튼 정책이 실패를 한 거긴 하네요. 그렇죠. 그 논문만 봤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근데 그 반대는 뭔가 하면은 양도세를 낮추면 물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량이 나오면은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뭐 이걸 워낙 정치적으로 밀고 왔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추고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지만은, 야당조차도 한시적으로만 가능한 게, 국회는 계속 이제 당분간은 여당이 집권당, 어마어마한 집권당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야, 지금 야당대로 양도세를 낮춰주면은 강남에 15억 번 사람이 2천만 원 낸다. 이런 방송이 언론에 몇 번 나오면은 양도세 얘기는 쑥 사라질 겁니다. 전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5억 차익을 본 사람도 별로 없고, 서울에 몇 명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두둑이 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찬성할 거예요. 그럼 양도세 푸는 것들도 아주 일시적으로 몇 개월간 풀거나 1년 풀거나 하는 건 가능할지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가 세금의 늪에 갇혔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결국은 부동산은 우상향한 우상향하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럼 현 시점에서 2021년 10월 현 시점에서 부동산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수도권에 집을 사겠다고 하면 어디가 수익률이 제일 높을까요? 이게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매년 수익률이 계속 높은 땅은 없어요. 언제 팔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보는 것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한 20년 남 볼 거다. 그럼 수도권보다는 서울이 훨씬 나을 거고요. 근데 지금 5년 볼 거다. 그러면 서울보다는 수도권이 나을 거예요. 나는 단타다. 그냥 그런 분들은 GTX 바람 불 때 그쪽이 제일 좋고요. 그 대신 나는 20, 30년 동안 우직하게 갖고 있고 자식한테도 같이 좀 물려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서울에 좋은 데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상승 가능성이 좋습니다. 서울에 좋은 데라고 하면은 강남, 강남하고 이제 마용성도 있고 좋은 것들이 계속 좋은 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기존에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짧게는 100년, 길게는 300년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대도시는 계속 오른다. 대도시는 계속 오른다. 조정은 있지만 계속 간다. 뭐 수도권의 좀 외곽 지역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출근 40분 정도 안에 것들은 아마 서울로 가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잘 움직이는데, 출근이 40분 이상 걸린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매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GTX가 생기면서 거기 고주변은 라인이, 단타용으로 괜찮고, 엄청 40분으로 네. 줄어들게 됐으니까 네. 주요 일자리에. 근데 GTX도 저는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게, 지금 여당이나 이런 분들이 집권하면은 GTX 요금이 뭐 한 1,000원까지 떨어지겠지만은 정상적이라면 5,000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5,000원, 그렇죠. 6,000원 한 번에. 네. 일반 서민들이 출퇴근을 그거 출퇴근하기 하루에 만만치 10,000원씩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네. 비용이. 그래서 GTX 효과도 그 요금에 따라서도 좀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근데 아마 지금 뭐 현금 주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리 같은 것들도 뭐 톨비를 안 받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 요금은 아마 합리적으로 안 내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건 또 그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 그렇죠. 달라질 수 네. 있는 부분입니다. 강남은 난 때려잡겠다. 그 대신 중간에 오르고 이런 건 난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은 거의 초중으로 물리거든요. 강남 집값이 내 정권 기간 때는 5%밖에 안 했어요. 이걸 위해서 서울 중산층 다 중으로 모으는 정책은 아주 나쁜 정책이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어쨌든 규제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집값이 전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땐 더 센 규제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더 센 규제를 할 경우에는 이게 더 잡힐까요, 결국에는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야당이든 여당이 되든 한 2, 3년 지나면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놓은 정책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면 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급도 좀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3년, 4년 지나서부터는 지금부터 가격은 떨어질 거다. 지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들, 세금 관련 정책들이 가격을 안정시키는 도움이 있냐 없느냐, 대출 규제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이론적인 것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을 퉁쳐서 보면은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 정책을 해왔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강남 값이 10배가 뛰어도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근데 서민이 살고 있는 중가, 저가, 이 가격만 안정이 되면 돼요. 이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은 강남은 난 때려잡겠다. 그 대신 중간에 오르고 이런 건 난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은 거의 초중으로 물리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강남을 놔주고 국민 전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정책에서 보면 이제 야당은 잘못됐으니까 바꾸자. 근데 많이 못 바꾸고 해요. 집권 여당이 워낙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국회를. 근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정책이 잘 됐다 못했다 얘기는 안 해요. 그 대신 더 세게 가겠다거든요. 그 말은 지금 정책이 잘 됐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리고 더 세게 나가야 된다는 걸 가정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문제점 보게 되면은, 이런 규제를 하니까
부자들은 살짝 귀찮아지고 있고 서민들은 초주금이거든요. 이런 정책이 더 강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금융 쪽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풀장에 물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키 작은 애, 키 큰 애가 있잖아요. 또 한 1m를 물을 더 해요. 키 작은 애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대출 같은 경우도 옥죄면 대출을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채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논문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서민들은 고금리로 몰려가고 대출액이 줄고 결국 생활 자체가 더 어려워진다.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 지금 더 강화하면은 투기꾼 몇 명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투기꾼이 난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LH 사건 그렇게 시끄러운데 뭐 기소도 몇 명 안 됐을 거예요. 10명 미만일 거예요. 10명 미만일 거예요. 이게 투기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의심건 50만 건 이런 얘기합니다. 국가에서 결국 기소된 건 10건 미만일 거예요. 투기꾼 몇 명 잡으려고 선량한 사람들을 다 쥐잡듯이 죽이는 이런 정책을 계속 가면은 아마 훨씬 힘들어질 거다.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1가구 2주택. 1가구 2주택 하면은 지방 가격이 푹 나가거든요. 이제 지방에 돈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집안 사고 서울에 집을 사요. 1가구 1주택이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종손이에요. 종택을 물려받았어요. 1가구 2주택이 된 거예요. 야, 가문을 버려야 하느냐, 서울 집을 버려야 하느냐. 어떻게 하셨나요? 아직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 여유가 좀 있대요. 그게.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격 안정을 됐다 안 됐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목표라 보호해야 될 계층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겠냐 그걸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지. 강남집값이 내 정권 기간 때는 5%밖에 안 했어요. 이걸 위해서 서울 중산층을 다 죽음으로 모는 정책은 아주 나쁜 정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그러면 2, 3년 후에 이제 부동산이 이제 안정적인 될 거라고 그렇게 3년 정도, 3, 4년. 혹시 뭐 일본의 뭐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같은 부동산 폭락이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올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는데 일본은 예를 들어서 금리 한 3%였나 그건 한 7% 올리고 막 이런 식이에요. 지금 시장이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대출을 확 죽이고 하니까 더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 죽어갈 때도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은 그런 짓만 안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일본이 올라오는 거는 한 70년대부터 이렇게 한 80년대, 90년대까지 오른 거 보면은 우리 오른 건 안 오른 거예요. 뭐 5억짜리가 100억 되고 뭐 이 정도 돼야지 오른 거예요. 그리고 100억 오른 게 한 25로 떨어져야지 빠지는 거예요. 일본은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 3년, 4년부터 공급 충격으로 인한 가격 안정은 되는데 우리가 IMF 때라든가 유럽 재정위기 때 빠졌던 것만큼 안 빠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거 뭐 거시경제적으로 뭐 정확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번 위기가 참 재밌는 게 기업이 한 50%는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렇죠. 기업은 엄청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가격도 기업이니까 자영업도 한 50%는 초주금 상태인데 좀 사악하다고 듣지 마세요. 제가 건설사들도 만나보고 해보니까 제발 어디 힘든 데서 가지고 파산해서 나오는 NPL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나오면 자기 다 사겠대요. 그러니까 잘된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하방 정리석을 버티는 거예요. 원래는 한 이만큼 떨어져야 될 게 이만큼 떨어지면 시장에서 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은 안 받을 거다. 우리가 조정 많이 받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빠지거든요. IMF 때도 그랬고 재정위기 때도 그랬고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질 것 같아. 뭐 제 주변에도 뭐 아파트값 한 1, 20%만 떨어지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요. 대출만 풀리면은. 그 말을 들어보면은 조정은 오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하나는 또 뭐 저는 경제 수장이 그런 얘기하는 게 참 못마땅한데 퍼펙트 스톰이 온다면은 그게 뭔가요? 이제 뭐 IMF 위기 같은 게 온다는 거예요. 부총리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퍼펙트 스톰이 오면 집값 떨어지니 지금 집 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분이 퍼펙트 스톰 막아야 될 사람인데 막아야 되실 분이 그거 오면은 부총리라면은 퍼펙트 스톰 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다 막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그거 막으라고 그 자리 만들어 고 시키는 건데 근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블랙스완. 어떤 사람은 10년 주기상 97년, 28년 지금 10년 지나니까 터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위기가 이제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코로나로 극복하는 과정이 비정상적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게 한 2배 뛰었을 거예요. 그 최저점에 비해서 작년. 이게 2배 뛰는 게 맞냐. 그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하고 싶으면 코로나 한번 돌리면 된다. 그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모든 자산은 과도하게 오르면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받는 게 그 부총리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퍼펙트 스톰 스타일로 맞을 거냐. 만약에 이건 아무도 모르면 IMF를 예상 못했듯이 그런 게 한번 오면 집값은 떨어지긴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그 시기적으로 봐서 이제 3, 4년 공급하고 맞물리면 더 위기가 오고 그 떨어진 폭이 옛날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조정 없이 가면은 크게 꺼지고 그래서 가다가 조정 좀 받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아름다운 조정이라 보통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 네, 뭐 아름다운 조정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은 우리 동네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라 꼬라박는다? 그러면 우리 집도 안 올라요. 근데 한번 빠질 때 충격으로 빠질 때는 거의 한 반 정도 빠집니다.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여당 후보가 되면 시장은 진짜 제정신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당 후보 같은 경우도 막연한 추정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야당의 문제는 이게 지방선거하고 이제 맞물릴 가능성이 큰데 6월 달에 3월, 6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거가. 그러면은 6월 달 선거에도 이제 개발 호재성 발언을 엄청 던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장, 뭐 서울시장, 특히 서울시장은 더 할 겁니다. 이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자기는 이제 대선을 생각하겠다. 그러면은 재선 3선을 위해서 뛰는 시장이 아니고 소신껏 할 겁니다. 어디 풀겠다. 뭐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자체장, 기초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막 얘기할 거죠. 이게 맞물리면은 지금 조금 고점에서 불안불안한 게좀 칠 가능성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지금 약간 좀 답보 상태인 거잖아요. 답보라고 표현하면은 네. 국민 여러분께서 싫어하시고 네. 고점에서 약간 주춤하는 그- 고점이라는 표현을 만드셔야 돼요. 고점은 맞나요? 그 제가 교수님 보기엔 엄청 고점이죠. 엄청 고점이에요? 뭐 1년에 뭐 10몇 프로, 20% 가까이 네. 오르는 거는 떨어지긴 할까요, 교수님? 그게 뭐 경제학자들은 이제 실질 가격으로 주로 보는데 실질 가격으로 보면 분명히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않고 보면은 살짝 떨어졌다 다시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떨어진다는 게 어디만큼 떨어지냐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래프적, 기술적 분석이라 그러는데 주택에서는 그만큼까지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우리가 최고의 충격을 받은 적이 지수로 남겼을 때가 이제 언제부턴가 한 86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충격은 정확히 3번 옵니다. IMF, IMF가 있고 리만 브라더스. 리만 브라더스가 있고 그 사이에 신용카드 사태가 있어요. 이 3번이 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 종합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주택의 가격을 지수화해가지고 봤을 때 이 3번에 딱 1년씩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전에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국은. 뭐 서울만 따로 뗐을 때는 금융위기 뭐 하고 뭐 유럽 재정위기도 같이였죠. 그때부터 한 4, 5년간 마이너스였어요, 서울은. 근데 지방이 그때 폭등하고 난리 났습니다. 금융위기 때. 때. 지방은 왜 폭등했냐? 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이렇게 하면서 아파트를 막 지어 제끼니까 새로 지은 데는 집값이 폭등하고 짓는다 그러면 또 그 집 주변도 폭등해요. 그런 패턴을 보여가지고 우리는 하여튼 세계적으로 아주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IMF 때도 딱 1년 빠졌거든요. 그때 IMF 때 1년 빠졌을 때는 한 13% 약간 안 되게 빠졌어요. 네. 전체 주택이. 근데 이제 많이 빠진 단지는 한 30% 빠졌다고 보면 되고 신용카드 사태 때는 집값이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점 몇 프로 빠졌어요. 2% 안 되게 빠졌어요. 좀 심한 단지들은 한 10% 내외로 빠졌고 금융위기 때는 오히려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였다가 2012년쯤 돼서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서울은 2009년부터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한 번 돌았어요. 전국은. 이게 시장의 기본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좋은 거는 집값 예측할 때는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어마어마하게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마이너스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로 빠졌을 때의 폭이 뭐냐? 기술적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많거든요. 주식에서는. 그런 비슷하게 과거 이벤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보면은 IMF 때는 빠질 때 훅 하고 빠졌습니다. 1년 만에. 테헤란 의 빌딩이 1,000억짜리가 300억에 팔리고. 1년 만에. 근데 이제 주택에서는 가장 투기제가 대치동 무슨 아파트죠? 음마아파트. 그게 예를 들면 한 10억짜리가 한 6억 몇천 뭐 이렇게 떨어진다. 대략 한 3분의 1이 빠지는 거예요. 1년 만에. 그 다음부터 막 치고 나갑니다. 그게 이제 제가 왜 재건축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장 투기제라서 그래요. 나머지는 그보다 훨씬 적게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10억짜리 아파트 8, 9억으로 떨어지고 재건축은 투기제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져서 돈이 없어져. 그럼 내가 살 집부터 팔겠어요? 투자해놓은 것부터 팔거든? 그럼 걔들이 가격 변동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오를 때도 팍
오르고 투기제가 떨어질 때는 내가 망했는데 뭐 빨리 현찰이 필요해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빠지는 걸 보면은 그 아까 3분의 1이 탁 빠져야죠. 9억짜리가 6억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한 4, 5년에 걸쳐서 제자리 뚫고 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충격이 왔을 때 2008년 금융위기 그때는 금융위기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 재정위기 뭐 하여튼 뭐 한 4, 5년간 질질 끌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것도 질질 빠집니다. 예를 들어 1,000억짜리가 950억, 뭐 910억 뭐 이렇게 질질 빠져가지고 한 800억, 700억 뭐 이렇게 빠지고 좀 크게 빠졌죠. 음마파트는 역시나 5년에 걸쳐서 9억짜리가 6억이 됩니다. 3분의 1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턴을 좀 찾아볼 수는 있어요. IMF 때 상업용 건물은 빠지는 게 너무 급하고 많았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대략 한 빠지니까 한 3분의 1 정도 빠지더라.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정도 충격이 겠다 판단이 늘면은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뭐 그것보다 뭐 심하겠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플레 우려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급작스러운 충격으로 해서 IMF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조정을 좀 받는다. 이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기술적 분석. 과거를 봤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망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수요와 공급 이걸 따지잖아요. 수요와 공급인데 모든 마케팅 보고서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자, 수요는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수요 분석을 할 때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할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은 우리 동네 집값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이라 꼬라박는다? 그러면 우리 집도 안 올라요. 세계 경제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서울의 아파트 따르면 서울 경제를 분석해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가 상승을 할 것 같으냐? 그러면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하락으로 갈 것 같다? 주가 지수가 뭐 4천 간다 그러다가 요즘 뭐 2천 간다. 작년 한 3,300 갔을 때 2,800원 찍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했다 혼났거든요. 주식 전문가도 아닌 놈이 그런다. 요즘은 2,500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빠질 때 충격으로 빠질 때는 거의 한 반 정도 빠집니다. 그 다음 또 결국 회복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빠진 건 사실 건전하게 빠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오르면 한번 이렇게 섰다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주택 가격도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떠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들이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 예상이 되면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다음 편을 또 보시면 됩니다. 성장 안 하는데 돈은 많이 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또 거기에 휘발유를 좀 부은 게 이제 뭐 다주택자 규제가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현상이 있고, 그 정도 물량이 닥쳐오면은 아마 공급 충격은 클 겁니다.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IMF 때는 빠질 때 훅 하고 빠졌습니다. 1년 만에. 테헤란의 빌딩이 1,000억짜리가 300억에 팔리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하는 분석들은 이런 겁니다. 수요 공급 이렇게 따져가지고 국내 거시 상황만 보는 건데, 그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보통 떨어진다고 보잖아요. 수요가 떨어지면은 뭐 거래량도 줄는 거고, 근데 수요가 떨어지는 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떨어진 게 있고, 또 규제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높다는 거는 항상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대출 규제 같은 걸 작년에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근데 대출 규제는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원래 한 20년 전에 대출 규제할 때는 지금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1,000조의 대출을 줬다. 그래, 1,000조 끝. 이런 비슷하게.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6% 정도까지는 상승이 있고, 대출 총량 규제가 상당히 큰 편인데, 그것도 단기적 시장의 지금 조정을 약간 받고 있는데 설명하기엔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를 예를 드는 게 있는데, 금리 인상은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데 그 해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예를 들어서 금리 지금 1%포인트 올렸다. 그래서 집값 떨어진다? 내년이나 후년에 떨어집니다. 물론 뭐 다른 거시경제 여건이 다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 떨어지는 거나 좀 주춤하는 모습은 전부 다 고점에 대한 부담이다. 그리고 이제 더 큰 게, 야, 이거 경제가 이거 괜찮겠어? 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봐야 되는데, 공급 물량은 항상 없다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적어도 한 몇 년간은 공급 물량이 없다. 그러면, 야,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가 거시기의 충격이 오면 좀 이렇게 대강 그런 상황이라고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하고 서울은 어떻게 다를까? 그게 2008년 이전하고 2008년 이후가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좀 판도가 바뀝니다. 뭔가 하면 2008년 이전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뭐 지방도 오르고 서울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요즘은 경제가 안 오르는 것 같잖아요. 경제가 성장 안 하는데 돈은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야, 시골에 내 돈은 좀 생겼어요. 돈을 풀었으니까
시골의 아파트를 가지는 게 좋을까?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는 게 좋을까? 저는 서울에 왔어요. 서울이죠. 근데 그래서 코펜하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뭐 한 3년에 50%로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은 경제 성장률이 한 1% 내외였거든요. 근데도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은데 돈을 푸니까 지방은 별로 안 오르고 서울은 많이 오르더라. 이런 경험을 좀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또 거기에 휘발유를 좀 부은 게 이제 뭐 다주택자 규제가 있으니까 똘똘한 한 채라는 현상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통계 보면 서울 산 사람들 중에 한 25%, 4명 중에 1명이 외지인이 샀다. 그리고 이제 용산구나 강남구 이렇게 가면 더 높습니다. 한 28%, 29% 정도가 외지인이 샀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황하고 우리나라 규제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특정 지역에는 돈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들은 빠질 때 좀 빨리 빠집니다. 여기 반론은 뭔가 하면은 거기에 사신 분들은 진짜 자기 현찰로 바꿔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영향이 없고 그냥 뭐 버틴다. 뭐 5년 10년 빠졌다가 또 올라가겠지. 그 어떤 분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게 빠져주면 고맙다. 증여세가 싸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고점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도 불만은 없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수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하락 요인이 더 큰 것 같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상승 요인이 더 크고 또 하나는 이제 7월달에 계약갱신 청구권 4년이 한번 돌잖아요. 네. 돌면은 이렇게 또 치고받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게 또 상승 압력으로 봐야 돼요.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 대선. 그럼 이제 상승 하락이 거의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큰 불만은 없을 거예요. 그 대신 뭐 과거 IMF 때처럼 1년 만에 30%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한 4, 5년에 걸쳐서 30%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리는 30%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30% 얘기한 건 가장 투기적 성격을 가진 음아파트. 음아파트. 재건축이니까 네. 그렇게 떨어졌고 나머지는 떨어져도 한 뭐 1%, 5%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10%, 심하면 한 20%까지 떨어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지금은 상승 요인, 하락 요인 다 있습니다. 그 대신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 되는 4, 5년 뭐 그 후가 되면 집값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거예요. 91년부터 한 96년까지 그래프하고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2,100만 가구 정도 있을 때 2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래프가 확 꺾여가지고 막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또 뭐 주택이 수도권만 1기 신도시 20만 원짜리 한 3배 정도를 짓는 거니까 그 정도 물량이 닥쳐오면은 아마 공급 충격은 클 겁니다. 그거는 좀 장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 뭐 장기라는 게 뭐 한 10년 이런 거예요. 2, 30년 주구장창 죽는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이제 다시 또 이게 다 헌집이 있고 새집이 있고 그래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것들이죠.